새집의 페인트 냄새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이라서 나는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오늘은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처음 여는 집들이었다.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대학 친구들을 초대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그가 가장 아끼는 절친한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자기야, 곧 친구들 올 거야? 준비 다 됐지? 남편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나는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며 립스틱을 살짝 발라주었다. 새집, 새로운 시작.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한 건 오후 7시부터였다. 하나둘 도착하는 남편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안주들을 내왔다. 모두들 새집을 구경하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져 갔다. 그런데 8시쯤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이 있었다. 야, 진재야. 늦었네. 남편이 반갑게 외치며 문을 열어주었다. 그 순간 문 앞에 선 남자와 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첫 느낌은 위험하다였다. 키 185cm 정도의 탄탄한 체격에 가죽 재킷을 멋스럽게 걸친 모습. 짧게 자른 머리는 약간 거칠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불량스러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선비 같고 온화한 우리 남편과는 정반대의 매력이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나에게 건넨 인사는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였다. 악수를 위해 내민 그의 손은 거칠고 남성적이었다. 순간 내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 소개할게. 내 아내 지은이야. 지은아, 이 친구가 내가 항상 얘기했던 진재야. 대학 때부터 절친이지. 남편이 우리 사이에서 소개를 해주었지만 나는 이미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진재 씨. 저도요. 형이 자랑을 많이 해서. 그의 입가에 스치는 미소가 묘하게 도발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형이 아내, 정말 예쁜 애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거실로 들어온 진재는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나는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는데 웃는 모습조차 어딘가 거친 매력이 있었다. 진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엌에서 안주를 더 준비하던 나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았다. 아, 진재? 건설회사 다녀? 현장 쪽 일이라 좀 거칠긴 하지만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친구야. 대학 때 나 괴롭히던 선배들한테 맞서 싸워준 것도 진재고. 남편은 친구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현장 일, 거친 이라는 단어에만 귀가 쏠렸다. 우리 남편은 회계사로 일하는 화이트 칼라였다. 깔끔하고 신사적이지만 어딘가 밋밋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술자리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남편은 원래 술이 약해서 몇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진재는 달랐다. 소주를 마치 물처럼 들이켜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자기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빨간데? 나는 남편을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지만 사실은 다른 계산이 있었다. 아니야, 괜찮아.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마시는 건데? 남편은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마시려고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진재에게 더욱 신경이 쓰였다. 그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종종 나를 흘끔흘끔 쳐다봤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 안주 정말 맛있어요. 진재가 부엌까지 따라와서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거실에서 떠들고 있었고 남편은 이미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고마워요.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접시를 내밀 때 우리의 손이 살짝 닿았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형은 정말 복 받으셨네요. 왜요? 이렇게 예쁜 부인을 만나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닌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결혼한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위험함이 오히려 짜릿했다. 그런 말씀을 진심이에요. 진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 나는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우리 남편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야성적이고 거친 매력이었다. 거실에서 야, 민수야. 일어나 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을 깨우는 소리였다. 형 완전히 뻗었네요. 진재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원래 술을 못 마셔요. 그럼 오늘 밤은 제가 형수님 보호해 드려야겠네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나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두근거렸다. 이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운명의 집들이었다. 새 집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운명적 만남. 그때는 몰랐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밤 11시가 넘어서자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형수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맛있는 음식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친구가 인사를 하며 현관문을 나섰다. 거실에는 이제 3명만 남았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곤히 잠든 남편, 그리고 나와 진재. 머리야. 남편이 중얼거리며 몸을 뒤척였다. 얼굴은 여전히 술에 취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호흡은 깊고 무거웠다. 자기야, 침대로 가서 자요. 나는 남편을 부축해서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재가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남편의 다른 쪽 팔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남편을 안방으로 옮겼다. 침대에 눕힌 남편은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다. 드르렁, 드르렁.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안방에 울려 퍼졌다. 완전히 뻗었네요. 진재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원래 소주 2병만 마셔도 이래요. 내일 아침에 깰 때까지 못 일어나실 거예요. 나는 남편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며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재의 시선이 내 뒷모습을 훑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거실로 나온 우리. 갑자기 집안이 고요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코골이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정리하느라 고생했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진재가 흩어져 있는 술잔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진재 씨는 안 가세요? 내가 물었지만 사실은 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다. 글쎄요. 아직 취하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서 뭘 하겠어요. 그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나도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조금 떨어져서 앉으려 했는데 어쩐지 가까이 앉고 싶어졌다. 형수님은 평소에 뭘 하세요?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집안일하고. 심심하겠네요. 가끔은요. 우리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진재의 시선이 자꾸 내 얼굴, 내 입술, 내 목선을 훑었다.
나 역시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드르렁, 드르렁.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더욱 규칙적이 되었다. 형 정말 깊게 주무시네요. 진재가 안방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안 일어나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형수님. 네. 혹시 외로우세요? 그의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진재가 조금씩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다. 드르렁, 드르렁.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조용히 해야 해요.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부의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하자는 뜻이었다. 진재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감쌌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중얼거렸지만 몸은 그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진재가 내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그의 손바닥이 내 볼을 어루만졌다. 형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드르렁, 드르렁. 안방의 코골이 소리는 여전했다.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하지만 점점 더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나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바로 옆방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금기된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이성은 안 되라고 외쳤지만 감정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형수님. 진재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진재 씨. 나도 그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원했다. 소파에서 바닥으로, 거실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드르렁, 드르렁.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우리의 숨소리와 묘한 대조를 이뤘다. 그 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결혼 반지를 낀 손으로 다른 남자를 감쌌고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바로 옆에서 배신을 완성했다. 새벽 3시, 진재는 조용히 집을 나갔다. 또 만나요. 그가 현관에서 속삭인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거실을 정리하고 샤워를 한 후 남편 옆에 누웠다. 남편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 몸에 남은 진재의 흔적들이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첫 번째 배신이었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나는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구토감.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에도 속이 울렁거렸다. 생리도 일주일째 늦어지고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다.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다. 아. 나는 변기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남편과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거의 없었다. 계산해보니 임신 시기가 딱 그날 밤과 일치했다. 진재의 아이다. 그 확신이 서자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오래? 남편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급히 임신 테스트기를 휴지에 싸서 숨겼다. 며칠 후 산부인과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차예요. 6주. 정확히 그날 밤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진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언제요? 지금 당장.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진재는 내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무슨 일이에요? 저 임신했어요. 진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설마. 6주 차예요. 그날 밤이에요. 진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컵을 응시하고 있었다. 형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남편 아이라고 해야죠. 그럼 저희 사이는 더 조심스러워져야 해요. 하지만 나는 진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끝낼 생각은 없어요. 진재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정말이야? 정말? 남편은 기쁨에 겨워 나를 들어 올렸다. 조심해. 아기 있다고. 아, 미안. 너무 기뻐서. 남편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내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도 느꼈다.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며칠 뒤부터 양가 부모님들이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기특해라.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지은아, 몸조리 잘 해야 한다. 우리 손자 건강하게 낳아야지. 시아버지도 평소보다 한결 다정한 목소리였다. 친정 부모님은 더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행복하겠구나. 사위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전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더라. 모든 사람이 축하했다.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와 진재뿐. 그 사실이 주는 스릴은 상상 이상이었다. 임신이 확정된 후 나의 일상은 완벽한 이중구조로 바뀌었다. 낮의 얼굴은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자기야,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 나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연약한 임산부 연기를 했다. 괜찮아? 병원 가볼까? 아니야, 그냥 안아줘. 남편은 나를 소중한 보물처럼 대했다. 무거운 것도 들지 못하게 하고 매일 비타민과 엽산을 챙겨줬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크고 있을까? 당연하지. 엄마가 이렇게 예쁜데 아기가 안 예쁠 리 없어. 남편의 순수한 사랑 표현을 들을 때마다 내 안의 죄책감과 배신감이 묘하게 뒤섞였다. 밤의 얼굴은 은밀한 연인으로 살았다.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나는 진재와 은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아기 괜찮아요? 네,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 조심하세요. 누가 볼지 몰라요. 진재와의 메시지는 항상 암호 같았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 안에 담긴 긴장감과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가끔 남편이 친구들과 만날 때 진재도 함께 왔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완벽한 연기를 했다. 형수님, 몸은 어때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를 나누지만 눈빛으로는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 잘 있지? 응, 잘 자라고 있어.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진재가 내 배에 손을 살짝 댈 때의 전율은 잊을 수 없었다. 조심해요. 내가 작게 속삭이면 진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속의 나로의 삶으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느꼈다. 하나는 죄책감이다. 나는 남편을 속이고 있어. 이 아이는 그의 아이가 아닌데 하는 마음과 두 번째 배신의 쾌감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 아무도 진실을 모르고 있어 짜릿했다. 특히 남편이 내 배에 손을 대고 우리 아기야, 아빠야 하며 이야기할 때 그 쾌감은 절정에 달했다. 이 아이의 진짜 아빠는 따로 있는데 그 생각이 주는 스릴은 마약 같았다. 시댁 식구들이 와서 배를 만져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 우리 손자가 여기 있구나. 시어머니가 배에 대고 말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손자가 아니라 남의 아이인데. 하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다. 어머님, 아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어머, 신기해라. 모든 사람이 속고 있었다. 그리고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진재와의 만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다. 남편이 출장 간 날 진재가 집으로 왔다. 정말 우리 아이네. 진재가 내 배에 손을 대며 감격스러워했다. 응, 우리 아이야.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부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름은 뭘로 할 거예요? 남편이 짓겠다고 하더라고. 자기 아이도 아닌데. 진재의 표정에 묘한 우월감이 스쳤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벌써 왔어?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진재는 재빨리 소파 반대편으로 이동했고 나는 태연하게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다. 진재야? 언제 왔어? 아, 형수님이 혼자 계셔서 잠깐 들렀어요. 그래? 고마워. 요즘 내가 바빠서 지은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 남편은 의심 하나 없이 진재에게 고마워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진재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완벽한 연기를 해냈다. 배 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너는 누구의 아이일까? 겉으로는 저 순진한 남자의 아이지만 진실은 다르지. 9개월간의 완벽한 거짓말은 완벽에 가까웠다. 모든 사람이 축복했지만 그 축복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거짓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임신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말이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다. 건강한 남자아이였고 모든 사람이 아빠를 닮았다며 축하했다. 하지만 나와 진재만은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를. 우리 준호 정말 예쁘다. 아빠 눈매를 쏙 빼닮았어. 남편이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아빠 눈매가 아니라 진재 눈매인데. 육아휴직 중인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남편은 회계사로 월 5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를 주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내 용돈을 50만 원으로 올려줬고 나머지는 모두 내가 관리했다. 자기야, 가계부 좀 보자. 가끔 남편이 가계부를 확인하려 할 때마다 나는 완벽하게 조작된 장부를 보여줬다. 남편에게 보여준 가계부. 생활비 200만 원, 적금 100만 원,
육아용품 50만 원, 기타 100만 원. 그리고 매달 80만 원은 진재에게 몰래 송금했다. 통장 이름도 육아용품 적립통장이라고 만들어뒀다. 진재 씨, 이거 받으세요. 첫 번째 돈을 건넬 때 진재는 당황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 아빠잖아요. 당연히 양육비 받아야죠. 하지만 형이, 남편은 모르잖아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진재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거절하는 듯했지만 결국 돈을 받았다. 한 달 후, 나는 더 대담한 계획을 실행했다. 자기야, 진재 생일이래요. 선물 하나 사주면 어때요? 그래? 뭘 사줄까? 시계 어때요? 남자들 시계 좋아하잖아요. 남편은 순수하게 좋아했다. 좋은 생각이야. 얼마짜리로 할까? 500만 원 정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절친이니까. 결국 우리는 백화점에서 700만 원짜리 시계를 샀다. 남편은 자신이 친구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뿌듯해했다. 하지만 진재에게 시계를 전달할 때 나는 다른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우리 아이 아빠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남편이 산 거긴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진재는 시계를 차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네요. 형이 사준 선물인데 형수님께 받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실제로도 제가 주는 거니까. 그 후로 선물은 계속됐다. 명품 지갑은 승진 축하 기념으로 골프웨어 세트는 취미 응원으로 명품 운동화 등등의 명목으로 무한정 선물 공세를 했다. 모든 선물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진재와 나는 누가 진짜 준 것인지 알고 있었다. 아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나는 더욱 대담해졌다. 진재 씨, 요즘 생활비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저번에 카드값 연체 문자 보였어요. 진재가 당황했다. 그걸 어떻게? 저 회계사 부인이에요. 숫자는 잘 봐요. 나는 진재에게 매달 300만 원의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백슬래시 사인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 아빠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진재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넘어갈까 봐 불안해요. 내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진재가 누군가와 소개팅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진재, 요즘 어때? 좋은 사람 만났다며? 남편이 술자리에서 물어봤을 때 진재는 쑥스럽게 웃었다. 아, 그냥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즉시 정보 수집에 나섰다. 진재의 회사 동료를 통해 소개팅 상대의 정보를 알아냈다. 만남 장소도 알아냈다. 그날 나는 그곳에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우연히 그 카페 앞을 지나가는 척했다. 어머, 진재 씨? 진재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맞은편에는 예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 형수님. 어떻게 여기에? 아이 검진 받고 가는 길이에요? 혹시? 나는 일부러 맞은편 여자를 쳐다봤다. 소개팅이에요? 아, 네. 그런데, 아이고, 방해됐네요. 죄송해요.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으앙, 으앙. 어머, 우리 준호가 왜 그래? 소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고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다. 김수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조카가 좀 예민해서. 진재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후 진재와 김수진이 두 번째 데이트를 잡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번에는 영화관이었다. 나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영화 시작 30분 전 진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재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출장 중이고 목소리에 진짜 절망감을 담았다. 지금요? 어느 병원이에요? 강남성 모병원이요. 혹시 와주실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진재는 고민했다. 소개팅과 나 사이에서. 형수님, 잠깐만요. 몇 분 후 전화가 왔다. 지금 가겠어요. 계획 성공이었다. 마지막으로 SNS를 감시했다. 진재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다.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팔로우했다. 어느 날 진재가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 사진이었지만 옆에 앉은 여직원이 신경 쓰였다. 나는 즉시 진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진 속 여자 누구예요? 회사 동료요. 왜요? 예뻐 보이네요. 혹시? 아니에요. 그냥 동료입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 여직원의 SNS까지 찾아가서 확인했다. 가장 대담한 계획이었다. 바로 진재의 전화를 감시하는 것이다. 진재 씨 폰 좀 빌려줄래요? 제 폰이 고장 났어요. 어느 날 둘이 만났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진재의 폰을 잠시 빌렸다. 그리고 몰래 내 번호로 통화 내역을 전송하는 앱을 깔았다. 그 후로는 진재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는지 모두 알 수 있었다. 그렇게 3개월간의 치밀한 방해 공작 결과 진재의 모든 연애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형, 요즘 연애 안 해? 소개팅 어떻게 됐어? 남편이 물어보면 진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글쎄요. 잘 안 되네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다.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연애까지 차단했다. 진재는 점점 나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매달 받는 돈, 비싼 선물들, 그리고 나만이 주는 특별한 관심. 형수님, 저 요즘 이상해요. 어느 날 진재가 고백했다. 뭐가 이상해요?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해도 자꾸 형수님 생각이 나요. 당연하죠. 우리는 실제 부부 사이잖아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아이도 있고. 나는 진재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부터 진재는 더 이상 다른 여자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완벽한 조작이 완성되었다. 남편은 자신이 친구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진재는 나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 그리고 나는 두 남자 사이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여왕이 되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오직 나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가 돌을 지나면서 진재의 집 방문은 더욱 빈번해졌다. 명목상으로는 조카 보러 왔다는 것이었지만 우리 모두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형, 오늘 진재 온다며? 응, 준호 보러 온대. 요즘 조카 바보가 됐어? 남편은 순진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진재가 오는 날 아침부터 나는 완벽한 준비를 했다.
냉장고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맥주 대신 도수 높은 소주와 위스키를 준비했다. 안주도 일부러 짠 것들로만 골랐다. 짠 음식을 먹으면 더 빨리 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안주가 다 짜네? 진재 씨가 짠 음식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다. 진재가 도착하자마자 나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자, 건배. 오랜만에 셋이 모였으니까 맥주로 할까? 남편이 맥주를 들려는 순간 나는 재빨리 개입했다. 어머, 맥주는 밍밍해요. 오늘은 소주로 해요. 소주. 나 오늘 일찍 자야 하는데. 괜찮아요. 조금만 마셔요. 나는 남편의 잔에 소주를 가득 부었다. 진재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자, 첫 잔. 첫 번째 잔을 비운 후 나는 계속해서 남편에게만 술을 따라줬다. 자기야, 또 마셔요. 벌써? 조금 전에 마셨는데. 진재 씨 혼자 마시면 안 되잖아요. 사실 진재는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내 말에 넘어가서 계속 마셨다. 이거 맛있어요. 더 드세요. 나는 일부러 짠 안주만 남편 앞에 놓았다. 오징어채, 멸치볶음, 짠 땅콩. 우와, 짜다. 목말라. 그럼 소주로 목 축이세요. 완벽한 악순환이었다. 짠 음식으로 갈증을 유발하고 더 많은 술 마시게 되고 더 빠른 취기를 올린다. 30분도 안 되어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죠? 응. 좀 바빴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얼굴이 빨간 것 봐요. 나는 일부러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줬다. 아, 시원하다. 많이 뭉쳤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마사지와 함께 계속 술을 권했다. 이완된 상태에서 마시는 술은 더 빨리 취하게 만든다. 1시간 후 남편은 이미 말이 어눌해진 상태였다. 어디 화장실.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남편을 보며 나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자기야, 괜찮아요? 응. 조금. 어지러워. 많이 피곤하시니까 먼저 주무세요. 내 목소리는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걱정하는 아내처럼. 그래도 진재가 괜찮아요.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당신은 쉬세요. 미안해. 진재야. 형, 괜찮아요. 푹 쉬세요. 진재도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남편을 침실로 부축해서 데려갔다. 자기야, 옷 갈아입고 주무세요. 응. 고마워. 남편은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침대에 쓰러졌다. 5분도 안 되어 코골이 소리가 시작되었다. 드르렁, 드르렁. 완벽했다. 이제 최소 6시간은 깨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진재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깊게 주무시네요. 원래 술 마시면 저래요. 아침까지 안 깰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제 우리만 있네요. 진재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 우리만. 호호호.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형수님.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도 알아요.
하지만 나는 진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이도 있고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드르렁, 드르렁. 침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우리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조용히 해야 해요. 내가 속삭였다. 네. 조심스럽게. 진재도 속삭였다. 그날 밤 우리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바로 옆방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소파에서, 바닥에서, 때로는 베란다에서까지.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욱 흥분했다. 이 상황 자체가 주는 스릴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후로 진재가 올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남편이 완전히 잠든 후에만 시작했지만 점점 더 대담해졌다. 남편이 졸기 시작할 때부터 은밀한 스킨십을 시작했고 심지어 남편이 깜빡깜빡 졸고 있을 때도 진재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진재와 키스를 했다. 형 오는데. 괜찮아요. 금방 안 와요.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재빨리 떨어졌다. 뭐 하고 있었어? 진재 씨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줘서 웃고 있었어요. 완벽한 연기였다. 3개월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남편은 매번 계획대로 취해서 잠들었고 우리는 매번 완벽한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형수님. 이렇게 매번 형을 취하게 만드는 게 괜찮을까요? 어느 날 진재가 걱정했다. 괜찮아요. 해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일찍 잠드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는 진재를 설득했다. 그리고 당신도 좋잖아요. 진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완벽한 루틴이 완성되었다. 이 위험한 게임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다. 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18개월이 되던 어느 금요일 밤, 진재의 방문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진재야, 오늘 늦게까지 있어도 돼. 내일 토요일이잖아. 남편은 이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평소보다 더 독한 술을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형, 너무 마시지 마세요. 진재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밤 11시 30분. 자기야, 많이 취했네요. 침실에서 주무세요. 응. 어지러워. 남편을 침실로 부축해 갔다. 평소보다 더 깊게 취해 있었다. 침대에 눕힌 지 10분도 안 되어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시작되었다. 드르렁, 드르렁. 완벽했다. 거실로 돌아와서 진재와 마주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형수님. 오늘은 여기서 하지 말고. 나는 침실을 가리켰다. 설마. 형 옆에서요? 응, 더 짜릿할 것 같아. 진재의 눈이 커졌다.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더 좋은 거잖아. 밤 12시, 우리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다. 남편은 침대 오른쪽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다. 드르렁, 드르렁.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진재의 손을 잡고 침대 왼쪽으로 이끌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진재가 속삭였다. 쉿. 조용히 해요.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남편과 나 사이에는 겨우 50cm 정도의 거리만 있었다. 드르렁.
드르렁.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고 격정적인 시간을 보냈다. 갑자기 남편이 몸을 뒤척였다. 우리는 즉시 멈추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0초, 20초, 30초. 드르렁. 다시 코골이 소리가 시작되자 우리는 안도했다. 들킬 뻔했어. 내가 진재 귀에 속삭였다. 그만할까요? 아니야. 계속해요. 스릴은 오히려 더 커졌다. 너무 격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침대가 살짝 흔들렸다. 침대에서 작은 삐걱거림이 났다. 남편이 하며 살짝 몸을 움직였다. 우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들키면 어떡해? 내가 진재에게 속삭였다. 조심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이 아슬아슬한 상황이 더욱 흥미진진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남편이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재빨리 진재를 침대 아래로 밀어냈다. 남편이 눈을 살짝 뜨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자는 척했다. 드르렁. 다행히 남편은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진재는 침대 아래 바닥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5분 후 남편이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진재를 다시 침대로 끌어올렸다. 정말 위험했어요. 그래서 더 짜릿한 거야?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BGM 삼아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대신 드르렁, 드르렁.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욱 흥분했다. 새벽 2시, 이제 나가야겠어요. 진재가 속삭였다. 조금만 더. 너무 위험해요. 진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다. 나는 남편 옆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짜릿한 성취감만 있었다. 침실에서의 극한 체험 이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대담해졌다. 다음 주말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있었다. 우리 준호 정말 많이 컸네. 진재 삼촌 좋아하는구나. 아이는 진재 품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다. 혈육의 정을 느끼는 것 같았다. 진재야, 너도 빨리 결혼해서 이런 기쁨을 느껴봐야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직은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진재가 대답하면서 나를 슬쩍 쳐다봤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남편과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좋은 사람은 이미 만났는데 다만 남의 아내일 뿐이지.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 몸이잖아. 3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진재야, 여기 앉아. 시아버지가 진재를 내 옆자리로 부르셨다. 진재가 내 옆에 앉자 나는 자연스럽게 다리를 살짝 그쪽으로 기울였다. 우리의 무릎이 살짝 닿았다. 가족들은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다. 진재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아, 미안해요. 젓가락을 줍는 척하면서 그의 손이 내 다리를 살짝 스쳤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괜찮아요. 나는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발로 진재의 발을 살짝 건드렸다. 아이를 이용한 도발적 신호. 준호야, 삼촌한테 가자. 나는 아이를 진재에게 건네주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손이 닿았다. 우리 아들.
진재가 작게 속삭였다. 응, 우리 아들. 나도 속삭였다. 가족들은 단순히 조카를 예뻐하는 삼촌으로만 봤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를 주고받고 있었다. 준호가 진재 삼촌 많이 닮았네.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정말요? 어디 가요? 남편이 관심 있게 물어봤다. 눈매가. 그리고 웃는 모습이. 그 순간 나와 진재는 동시에 긴장했다. 하하, 그런가요? 아이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진재가 자연스럽게 넘겼다. 하지만 나는 진재를 보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당연하죠. 진짜 아빠니까. 눈빛으로 전달한 메시지였다. 식탁 아래에서 나는 진재의 발을 계속 건드렸다. 처음에는 우연인 척했지만 점점 더 의도적이 되었다. 진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살짝 기침을 했다. 내가 발로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재야, 괜찮아? 물이 잘못 넘어갔나? 남편이 걱정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진재는 당황하면서도 나를 쳐다봤다. 나는 순진한 표정으로 밥을 먹는 척했다. 여보, 진재한테 고마워해야겠어. 요즘 준호를 정말 잘 봐줘. 맞아. 고마워, 진재야. 아니에요. 형, 조카가 너무 예뻐서. 그래도 고마워. 덕분에 지은이도 육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대. 그 순간 나는 진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은 게 해결됐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오늘 재미있었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응,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좋더라. 진재도 정말 좋은 친구야. 준호를 저렇게 예뻐해주고. 나는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다. 진재가 자신의 차로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백미러를 통해 마주쳤다. 나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쉿 하는 제스처를 했다. 진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공범이 되어버린 우리. 가족들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해내는 우리.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우리. 극한의 배신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이가 두 돌을 맞이하던 해 나의 이중생활은 예술의 경지에 다다랐다.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이 내 안에 공존하는 것 같았다. 오전 6시 30분이면 난 헌신적인 아내로 아침을 맞는다. 자기야,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위한 완벽한 식단을 준비했다. 현미밥과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신선한 과일도 준비했다. 와, 오늘도 맛있겠다. 고마워.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진재는 아침에 뭘 먹을까?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먹을 텐데. 도시락도 쌌어요. 점심 거르지 마세요. 정말? 우리 아내 최고야. 남편이 내 이마에 뽀뽀를 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뽀뽀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오전 10시쯤에는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갔다. 다른 엄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사진을 찍었다. 준호야, 엄마 보고 웃어봐. 까끼야끼야. 완벽한 모자 사진이 나왔다. 즉시 SNS에 업로드했다. 인스타그램 우리 준호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샵사인 유감함 샵사인 행복한 가정 샵사인 사랑스러운 아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너무 행복해 보여요. 준호 정말 예쁘게 컸네요. 부러워요 화목한 가정. 나는 일일이 답글을 달았다. 감사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이가 있으니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진재 생각을 하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오후 2시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한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방문하셨다. 어머, 우리 며느리. 집이 정말 깔끔하네. 별 말씀을요. 들어오세요. 집은 항상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준호는 어디 있어? 낮잠 자고 있어요. 곧 깰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 정말 잘한다. 민수가 복 받았어. 시어머니의 칭찬을 들으며 차를 끓여드렸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좋은 차예요. 고마워. 그런데 요즘 민수랑 사이는 어때? 정말 좋아요.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다. 그래, 다행이다. 결혼 생활이 쉬운 게 아닌데.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후 6시가 되면 여느 아내들과 같이 남편을 맞이하는 완벽한 아내이다. 자기야, 오늘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했다. 슬리퍼를 가져다 주고 가방을 받아주었다. 응, 좀 바빴어. 그런데 집에 오니까 좋다. 씻고 오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남편이 씻는 동안 저녁을 차렸다. 역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단이었다. 와, 오늘도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당신 건강 챙겨야죠. 가족끼리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은 정말 화목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진재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다. 지은아, 요즘 어때? 결혼 생활 잘해? 대학 동창들과 만났을 때 나는 항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자랑했다. 정말 좋아. 남편이 너무 착해. 부러워. 나는 언제 결혼하지? 애도 너무 예쁘고. 정말 행복해 보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친구들 앞에서는 완벽한 행복한 주부였다. 남편이 어떻게 좋은데? 배려심이 많고 가정적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입으로는 남편 자랑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재를 떠올리고 있었다. 진재는 더 남자다워. 더 매력적이야. 그렇게 지나간 하루의 밤 10시가 되면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가서 스마트폰을 켰다. 진재에게서 온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진재,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진재, 준호는 잘 자나요? 진재, 보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다. 매일 밤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다. 저도 보고 싶어요. 남편 잠들었어요. 전화할까요? 진재, 네, 조용히요. 화장실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형수님. 진재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형수님 생각만 했어요. 저도요. 틈날 때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남편이 골프 간다고 했어요. 정말요? 응, 토요일 종일 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갈게요. 기다릴게요. 통화는 항상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진재와의 문자는 특별한 코드가 있었다. 진재, 조카 보러 가도 될까요? 나, 준호가 삼촌 보고 싶어 해요. 진재, 형은 언제 들어오세요? 나, 늦을 것 같아요. 진재와 만나기 위해서는 완벽한 작전과 거짓말이 필요했다. 자기야, 준호 예방접종 받으러 병원 가야 해. 실제로는 진재와의 만남. 대학 동기가 힘들다고 해서 만나러 가야 해. 실제로는 진재와 호텔에서 만남. 쇼핑 핑계 아이 옷 사러 백화점 가야겠어. 실제로는 진재와 드라이브 데이트. 이때마다 나는 매번 완벽한 증거를 만들었다. 병원 영수증, 친구와의 사진, 쇼핑백 가장 위험했던 거짓말은 자기야,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친정에 가야겠어. 실제로는 진재와 1박 2일 여행을 가는 거였다. 많이 아프셔?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여자끼리 있는 게 편할 거야. 그래? 그럼 준호는 어떡하지? 데려갈게.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 완벽한 계획이었다. 친정 엄마께는 미리 연락드렸다. 엄마, 혹시 민수가 전화하면 저 거기 있다고 해주세요. 왜? 무슨 일이야? 친구랑 여행 가는 건데. 민수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짓말은 안 좋은데. 한 번만요, 엄마. 결국 엄마도 거짓말에 동참하게 되었다. 1박 2일의 완벽한 시간. 진재와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갔다. 아이도 함께였다. 정말 가족 같네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해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행복해했다. 마치 진짜 부부처럼.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정말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집에 돌아와서는 즉시 완벽한 아내로 돌아갔다. 자기야, 다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셨어?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다. 고생했어. 남편을 안아주며 뒤에서는 진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고마웠어요. 이렇게 완벽한 이중생활에 완성되어 갔다. 낮에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 밤에는 욕망으로 가득한 여자. 두 얼굴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나였다.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진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완벽한 거짓말에도 언젠가는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아이가 세도를 앞둔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완벽했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믿었고, 진재는 완전히 나에게 종속되었으며, 아무도 우리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의 완벽한 지배자였다. 매일 밤에 드르렁, 드르렁.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나는 진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안전해요. 갈게요. 10분 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진재가 들어왔다. 혹시 깰까 봐. 괜찮아요. 깊게 잠들었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때로는 부엌에서, 심지어 베란다에서까지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들킬 수도 있다는 아슬아슬한 위험이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만약 형이 깨면? 그럼 더 재미있을 거려?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위험할수록 더 짜릿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 올 때였다. 진재와 나는 소파에서 포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재빨리 떨어졌다. 진재는 TV를 보는 척했고 나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척했다. 뭐 하고 있었어? 진재 씨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차 한 잔 타드렸어요. 그래? 고마워, 진재야. 아, 네, 감사합니다, 형. 남편은 의심하지 않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 순간의 스릴은 마약과 같았다. 거의 들킬 뻔한 상황을 모면했다는 성취감, 남편을 속였다는 우월감이 나를 더욱 중독시켰다. 선량한 남편을 속이는 즐거움. 자기야, 오늘 저녁에 진재가 온다고 했지? 응, 왜? 특별한 안주 좀 준비해 볼게요. 남편은 기뻐했다. 정말? 진재가 좋아할 거야? 그럼요. 당신 아들 아빠니까 당연히 좋아해야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다정한 아내 연기를 했다. 당신 친구들은 잘 대접해야죠. 가장 쾌감을 느꼈던 순간. 우리 준호 정말 예쁘다. 아빠 닮아서 그런가? 남편이 아이를 안고 말할 때마다 나는 내심 웃음이 나왔다. 아빠 닮은 게 아니라 진재 닮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똑 닮았어요. 진재랑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주는 우월감과 배신의 쾌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진재는 이제 완전히 나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형수님. 저 어떡하죠? 뭐요? 회사 사람들이 소개팅 시켜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거절하세요. 하지만 계속 거절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적당히 한두 번 만나고 안 맞는다고 하세요. 나는 진재의 모든 인간관계도 통제하고 있었다. 매달 80만 원씩 주는 돈으로 진재를 완전히 묶어놓았다. 이번 달 생활비예요. 고맙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받기가? 우리 아들 아빠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진재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그 돈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형수님. 저 다른 여자는 정말 못 만나겠어요. 왜요? 자꾸 형수님 생각만 나요. 당연하죠. 우리 부부 사이잖아요. 이제 진재는 완전히 나에게 빠져 있었다. 다른 여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되었다. 나는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형수님. 사랑해요. 어느 날 밤 진재가 고백했다. 나도 사랑해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누가 알겠어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믿었다. 이 완벽한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완벽한 거짓말에는 언젠가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아이가 4세가 되던 해 어린이집 입학을 위한 건강검진에서 혈액형 검사를 받았다. 어머니, 혈액형이 나왔어요. 네, 뭐라고 나왔나요? O형이에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A형, 남편은 AB형. A형과 AB형 사이에서는 절대로 O형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물학 지식이었다. 혹시 잘못 나온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정확해요. 재검사도 해봤는데 확실히 O형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온몸이 떨렸다. 진재는 B형이었다.
B형과 A형 사이에서는 O형이 나올 수 있다. 결정적 증거가 나타난 것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준호 혈액형이 O형이라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네. 우리 집안에 O형이 한 명도 없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병원에서 잘못 검사한 건 아닐까? 다시 검사해봐야겠어. 민수한테도 얘기해봐. 그날부터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시댁에서 혈액형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할까 봐 전전긍긍했다. 자기야, 엄마가 준호 혈액형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시네. 재검사를 해볼까? 그럴까요? 하지만 재검사를 해봐도 결과는 같을 것이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진재를 만났다. 진재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 혈액형이 O형으로 나왔어요. 진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설마. 네, 이제 들통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진재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댁에서 DNA 검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럴 필요까지? 아니야, 확실히 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친자 관계 없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남편의 절망적인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시댁 식구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속였다고? 당장 나가. 일주일 만에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다. 집 몇 개만 들고 집을 나서야 했다. 이제 우리 정식으로 만날 수 있어요. 진재에게 말했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다. 형수님.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잖아요. 남의 집 파괴한 여자랑 무슨 결혼이야.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되냐. 진재의 어머니는 완강했다. 결국 진재는 나를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했다.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뭐였어요? 죄송해요. 형수님. 아니, 지은 씨. 아이는 제가 키우겠어요. 정말? 네, 제 아들이니까. 하지만 난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혼자가 된 나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는 너무 어려웠다. 매달 적금도 깨고 부모님께 도움도 요청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결국 진재에게 전화를 했다. 진재 씨, 아이를 당신이 키워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키우기엔 너무 힘들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아이를 진재에게 넘겨주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도, 아이도, 안정된 삶도. 모든 것을 잃은 대가는 매서웠다. 현재의 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쓸쓸한 일상. 매일 밤 아이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후회하는 나날들. 욕망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었구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통제당했던 거야. 선량한 남편을, 소중한 아이를, 안정된 삶을 모두 잃었어. 이제 나는 멀리서라도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다시는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자책감 속에서
혼자서 짊어져야 할 평생의 죄책감과 함께 완벽한 통제라고 믿었던 것은 결국 완벽한 자멸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너무 늦은 진실이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